충분히 미국 장은 2025년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성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메타입니다. 최근에는 AI로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AI에 의해서 생성되는 콘텐츠들이 늘어난다는 것, 광고 매출이 또 한 번 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메타는 대단히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산업의 어떤 전환기에는 거품이 반드시 낍니다. 근데 거품을 통과하면서 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유독 기술 혁신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빅테크의 등장이 가장 큰 역사적인 초기 징후였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 산업이 석유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이나 금융 산업에서 또는 제조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글이라든지 또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중심으로 재편됐던 것,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산업의 질서와 경제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모멘텀보다 더 큰 모멘텀이 저는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을 아이폰 모멘트 for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모멘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왔을 때 사실은 머저리티, 절대 다수는 비웃었어요. 저것이 어떻게 대중시장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유럽하고 미국은 당시에 2G망이었어요. 3G망도 아니고 4G망도 아니고 2G망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한다. 저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친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발표하자마자 노키아의 주식이 1년 동안 90%가 상승합니다. 시장에서도 그냥 노키아가 당시 피처폰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 1위 사업자였으니까 1년 동안 90%가 상승해요, 여러분. 노키아가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이래로. 그만큼 사람들은 아이폰의 대중화, 매스마켓으로 했던 진화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투자자들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기업들도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기업들, 사람들이 상거래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고, 은행 거래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고, 미디어 소비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스마트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 양식이라든지 생활 양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경제 질서의 변화까지도 동반했던 것,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지금 AI와 관련해서 아이폰 모멘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질서와 주체가 바뀐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을 하는 방식이 바뀔 거고, 거래를 하는 방식이 바뀔 거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즘 AI 검색이 나온다든지 AI 챗봇 서비스가 유료화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 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시절에 AI 쇼핑이라는 것들이 아마존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AI를 기반하는 쇼핑의 문화들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벌써 이런 시장의 변화의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새로운 산업 질서가 나올 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제가 말씀드렸던 4개 기업이, 빅테크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놀라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출 하나 없이 투자하는 이러한 거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산업 질서 재편이 2025년, 2026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작년까지 투자했던 것은 흔히 말하는 칩과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 비유하자면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를 놓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여기에 차량들을 생산하고 차량들이 다니면서 물류가 오가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2025년이나 2026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AI 부분에서 암스레이스, 군비 경쟁을 했죠. 군비 경쟁을 하면서 이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팔란티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 앤더슨이 투자했던 안두릴이라든지 이런 신형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금융거래라든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큰 변화가 AI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인 휴머노이드 사업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사업은 여러분 전문가들은 최소 자동차 시장의 3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시장의 출현이라든지 국방에서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물론 액수로서는 뭐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업 가치로서는 팔란티어 기업 가치가 여러분 럭히드 마틴하고 보잉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산업 교체 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이 만들어면서 빅테크가 산업의 주역들을 체인지시켰던 것처럼 AI에 기반한 기업들이 AI 기반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체인지시키는, 변화시키는 이러한 지금 큰 산업의 큰 변화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시장 영역에서, B2B 시장 영역에서, 그리고 국방산업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미국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AI에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라면은
큰 버블이 폭발하면서 저는 안 좋은 경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거품은 있다고 보지만 거품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2026년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 질서의 재편들, 산업 질서의 재편들, 군사 산업의 질서 재편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신흥 빅 기업들이 큰 대형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이제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예외에 가까운 주식 시장에서의 세금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세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상적인 디폴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세금이 없는 영역이 있죠. 크립토 영역이라는 이런 것은 여러분 예외예요. 그러면 세금이 있다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나의 투자 전략은 어때야 될 것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타 전략. 오늘 사서 오늘 판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버리셔야 돼요. 제일 먼저 투자할 때 볼 때는 이걸 투자해서 주가가 얼마 오를까를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투자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내가 투자할 기업의 재무 상황은 어떤지, 캐시플로우는 뭐 어떤지,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어디다가 카피탈 익스펜디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지 않고 투자한다? 특히 미국에는 없는 게 여러분 뭐냐면 관련주는 없습니다. 관련주 종목 누가 뭐가 했다라면 관련주가 뜨고 뭐 양자 컴퓨터면 관련주 뜨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주 뜨고 이런 식 투자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새로운 투자의 규칙과 방법론과 원칙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미국 장은 2024년, 2023년 S&P 500이 연속 2년 상승하는 이런 기록을 냈잖아요. 그래서 3년 때까지도 상승하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2025년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2025년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려도 좀 있지만 이러한 장에 들어간다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에 내가 투자 성향들을 고려해서 내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어떠한 주식 상승의 이익을 볼 것인가는 마지막 결정이지 첫 번째 결정이 아니라라는 것이 미국 주식을 좀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S&P 500 그래서 러셀 2000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이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동전 주식을 사서 떼돈을 버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력 있고 잠재력 있는 것 예를 들면 일찍이 이제 루트라는 기업 제가 과거에도 추천을 하고 했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루트라는 기업은 AI를 활용한 보험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또 LA에 불이 나다 보니까 루트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테슬라하고 팔란티어 말고도요. 미국의 좋은 기술 성장주들이 헌드레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정말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실제로 이 매출 이익률이 어떻게 증가하는가하고 매출 이익률이 어떻게 증가할 거에 대한 기대치 이 두 개가 작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매크로적 상황 이 세 개가 작동하면서 주가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라면 미국에 대한 매크로적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 이 기업의 상승치에 대한 전망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로 매출 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한다라면 배신하지 않고 수익률을 주고 있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매그니피센트 7 위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M7 외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요즘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해가지고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장주들도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이건 이제 한국이 이제 워낙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쉽게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크립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률이 예를 들자면 전문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들 예를 들면 제약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문제를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루트라는 기업들처럼 보험에서 AI를 활용하면서 수익률을 높여내고 있고 마진율을 높여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저는 기술 기업들도 중요한 성장 기술주라고 보고 있고요. 전통적인 M7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성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메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도 있고 양자에도 투자하고 있고 딥마인드에 대한 AI 투자도 하고 있고 사실 제약 쪽에도 할 수 있는
알파폴드라는 곳에서 톨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구글의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광고비 매출인데요. 지금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 주의 첫 뉴스였죠. 구글이 처음으로 글로벌 마켓 쉐어가 여러분 구글 검색 시장이 90%였습니다. 처음으로 90%가 붕괴되면서 80%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거는 AI 검색이라든지 AI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되면서 구글의 가장 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검색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부분, 이거는 구글에게는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은 위험한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들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타버스 할 때는 정말 실망했던 기업인데요. 메타버스에서 정신 차린 메타가 AI에 대한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메타의 막대한 투자는 다른 기업하고 다른 것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그들의 클라우드 산업의 확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즉 자신의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AWS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유사한 수준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메타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빚도 없이 메타가 대출도 없이 이러한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과거에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있으면서 서드파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메타가 비즈니스를 했다라면, 그래서 광고 효율성도 높여냈다라면, 최근에는 AI로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험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릴스 이후에 AI에 의해서 생성되는 콘텐츠들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 성공한다라면,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AI 콘텐츠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성공한다라면 흔히 말하는 콘텐츠들이 이용자들이 만드는 게 많아야 중간에 낄 수 있는 광고의 인벤토리가 늘어나겠죠. 인벤토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광고 매출이 또 한 번 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메타가 그것에 성공한다라면 저는 메타는 대단히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메타가 메타버스 하면서 뭐 퀘스트라든지 이런 거 뻘짓할 때는 가슴이 아팠는데 최근에 AI 글래스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죠. 저는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글래스는 넥스트 폼팩터로서 스마트폰 이후에 스마트폰과 보완제로 쓰이겠죠. 서플리멘트로 쓰이겠지만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성장 가능성들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을 거품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맞죠. 맞는 말씀이죠. S&P 500이 2년 연속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던 것은 물론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만 3년 연속 가져갔던 적은 없기 때문에 2025년 분명히 크래시가 올 수 있다. 또는 여러분 항상 주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제가 작동한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하나가 매크로적인 요소죠. 매크로의 불안정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드가 무슨 말 하면은 주가 전체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아직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관세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는 재편될 때 미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지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책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부채가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래시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래시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들어갈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조금 더 저축해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2025년의 투자 전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크래시가 오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또한 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AI 산업에 대한 기대치 또한 대단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그냥 조금의 조정과 약한 조정, 그래서 뭐 티셔츠를 맞춰 입을 수도 있죠. 바이 더 딥, 뭐 딥이 왔을 때 사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딥이 안 올 수도 있는 뭐 이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명령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의회가 세팅이 돼서 하원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죠. 민주당과 상의해서 아무리 공화당이 머저리티라고 하더라도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또 어제 좋은 소식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3단계 휴전 협상에 합의했던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떠한 종전 합의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든지 세계 변수가 대단히 많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위험 요소들은 폭탄들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2025년에서는 되게 매크로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에서 저는 멀티플이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멀티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충격의 가능성들이 즉 외부의 폭탄의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걱정이 되는 것이지 미국 기업 자체가 과평가돼 있다, 거품이 많이 껴 있다, 뭐 성장하는 과정하고 전환의 과정에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거품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기차 산업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영국에 300개 넘는 철도 회사가 생겼었어요. 국영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처음에 철도만 이거 떼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중산층이 거기다 돈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근데 다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돈 한 2, 3년 동안 영국의 중산층이 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비뱅크 투자은행이라는 거 미국에 언제 생겼어요? 미국에 철도 만들 때 그거 투자하려고 중산층들 돈 땡기느라고 만들어진 은행이 투자은행이에요. 투자은행의 역사가. 산업의 어떤 전환기에는 거품을 반드시 낍니다. 근데 거품을 통과하면서 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품이 터지면서도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닷컴 버블이 터졌지만 그때 그 과잉 투자로 저희가 정말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산업이 그 위에 다시 쌓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미국을 투자하실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신다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불안 요소들도 충분히 해소하시면서 저는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급부상하는 팔란티어, 어떤 기업인가요? 팔란티어 뭐 온톨로지를 하는 기업이죠. 9.11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기업이고 여기에 이제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틸이 있었고 지금 CEO인 알렉스 카프카 있죠. 둘 다 이제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2년 살았는데 둘 다 피터 틸도 부모님이 독일 사람이고 알렉스 카프도 부모님들이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일찍이 팔란티어에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온톨로지는 대단히 중요한 빅데이터 기술이죠. AI 기술이라기보다는. 팔란티어가 이제 급속하게 성장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알렉스 카프가 키예프를 직접 방문해서 젤렌스키와 만나면서 무상으로 팔란티어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계약을 따내면서 그 대신 전방과 후방의 모든 데이터들을 팔란티어가 접속하게 되면서 막대한 기술력들의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디지털 킬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작전사령부의 과거에는 30명, 50명씩 이랬는데 이제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가면서 고담이라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들어가면서 두세 명만 들어가도 작전사령부가 작동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담이 만들어냈고 고담이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운드리라고 하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냈죠. 파운드리는 뭐냐? 이러한 국방에서 전후방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흔히 말하는 장교들이 전쟁에 대한 최종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어떤 옵션이 있고 이 어떤 옵션을 결정하게 되면 어떤 후속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측까지 다 해주는 이러한 모델들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파운드리라는 모델인 거고 미국의 기업들이 대규모로 빠른 속도로 이 서비스 솔루션을 기업에다 적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대단히 효율화되는 거고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마켓에서의 소비자들의 트렌드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경제 효율적으로 즉 적은 인건비에서 효율성이라는 건 여러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인풋에 더 많은 아웃풋을 낸다든지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후자죠.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팔란티어의 기술인 거고 거버먼트 매출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매출이 엔터프라이즈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팔란티어의 성장이 이루어졌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식에 투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국방 기업에다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많은 갈등을 줘서 사실은 팔란티어를 일찍 알았지만 투자를 못했는데요. 제가 팔란티어를 투자한 것은 2024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이건 공시를 합니다. 미국은 이 임원들급 특히 임원들급하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의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스톡으로 주죠. 그때 이제 스톡의 가격을 정해냈는데 당시 팔란티어 가격이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55인가로 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올 연말에 지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말에 $55까지는 오르겠다는 자신감을 경영진들이 가졌고, 그리고 이거를 계약했던 나머지 직원들도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내부 확신이 있었구나. 그럼 두 배 오르는 거네. 이거는 사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적지 않은 주식을 샀지만 워낙 돈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못 산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는 상황입니다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점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점법을 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라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팔란티어는 이 우크라이나 때 발전했던 이 고담이라는 기술을 이스라엘에 판매를 했죠. 근데 아직 예를 들면 한국 정부 같은 경우, 한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고담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팔란티르 코리아가 있는데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 평화적인 국면이 왔을 때, 물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팔란티어가 얼마나 이 고담에서 만들어냈던 기술력을 기업력인 파운드리 솔루션에다가 전이시키면서 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즉 매출 성장률과 수익률은 좋으니까요. 얼마나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는 2022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에도 2024년과 같은 성장을 할지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하나의 기대치는 새로운 국방 산업의 방위 산업의 주체의 그 변화를 볼 필요는 있죠.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와 안두릴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아직 상장하지 않았던 안두릴과 스페이스 X와 스케일 AI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죠. 그래서 국방 산업에서 새로운 주체로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찾아가면서 미국 국방 산업의 어떤 계약들을 많이 수주해 낸다라면 역시 거버먼트 영역에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 즉 매출의 실질적인 상승과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 즉 국방 산업에서 미국 국방부하고 중요한 계약들을 따낸다라면 성장의 가능성들은 저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온톨로지죠. 온톨로지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각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관계를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관계 설정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무 의미도 없었던 각각의 개별 데이터들이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는 레이더에서 얻어오는 정보가 있으면 레이더 정보 장교가 그걸 판독을 하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다. 적의 탱크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또 인공위성에서 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럼 인공위성 데이터를 판독하는 전문가가 이 사진을 보면서 판독을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열 감지 센터 감지기에서 오는 열 움직임에 따라서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는 이런 데이터도 보게 되고요. 또 소셜 미디어에서 배경으로 찍힌 러시아 탱크도 보게 되고, 각종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계를 맺어주면서 의미를 해석해서 지금 이 탱크 부대의 운동은 훈련 중이다. 아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동 속도는 얼마이기 때문에 이들의 패턴으로 볼 때는 A 지역으로 갈 확률이 70%고 B 지역으로 이동할 확률이 30%다. 그럼 A 지역에 공격용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격할 경우에 성공 확률은 몇 프로고 여기에 띄웠을 때는 몇 프로다. 왜 풍향계라든지 날씨 이런 데이터들 팔란티어는 다 집계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해서 이 데이터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온톨로지라고 한다면, 의도에 따라서 온톨로지는 수만 번, 수백만 번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온톨로지 기술에서는 글로벌 탑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인력들을 대체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에서 국방산업에서 앞으로 한국도 지금 고담을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한국도 국방부도 중요한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아까 기업에도 적용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운영체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드릴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안드릴은 각각의 무기에 라티시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탱크에 운영체계가 있을까요? OS가 없어요. 해군에게 함정에 OS가 있을까요? 없어요. OS가 없게 되면은 그 기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파악을 일일이 통신으로 본부에게 보내는 걸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다든지, 지금 우리 나사가 하나 빠졌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일일이 보고를 해야 이것에 이 정보가 주고받는다라면 대단히 모든 정보를 자동화할 수 있죠. 이 무기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러한 탱크의 장갑차의 지금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이것에서 어떠한 장갑차가 지금 진격을 얼마만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대단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이 각각의 병기들을 묶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별 무기마다 OS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무기들은 연결을 해도 무기도 만들지만 무기 OS를 만드는 것이 안드릴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안드릴과 팔란티어가 합체가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스페이스 X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까지 결합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져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 저는 대단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이전에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어떻게 했나요? 대부분 사람이 했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예를 들자면 수도방위 사령부에 드론 부대가 있죠. 드론 부대에서 레이더 보는 사람의 장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젊은 분들이 가셔서 군복무를 하시는 동안 배웁니다. 저 레이더를 보고 저것이 새대인지 드론대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구별할 때쯤 되면 제대를 하시죠. 그럼 또 교육을 해서 구별을 하거나 이런 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자동화하는 거죠. 무인으로. 네, AI로 다 하는 거고 온톨로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영역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거버먼트 영역이 있고 하나는 커머스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는 여러분 더지가 어떤 방향을 내놓을지 저는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유럽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AI 정부입니다.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AI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도 한 2년 정도 공직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고위직 공무원들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자기 바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더욱더 잘 해석하여 더욱더 짧은 보고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올라가서 또 저보다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고위직들이 만든 데이터를 모아서 더 짧은 데이터로 만들어서 의미를 해석해서 그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죠. 이것이 데일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AI에 의해서 효율성을 높여낼 수 있는 거고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단에도 팔란티어 같은 솔루션들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꼭 국방이라는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어디도 지금 팔란티어 기술 많이 씁니까? 은행에 쓰이죠. 처음엔 테러범들이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팔란티어 기술을 썼다라면은 금융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도 팔란티어 기술들이 지금 미국 은행권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대단히 많이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성의 어떤 이익들을 제공해주는 AI 솔루션으로서 원래는 온톨로지에서 즉 빅데이터 분석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AI가 가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솔루션으로 팔란티어의 어떠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팔란티어에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해야 하나요? 팔란티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으면서 또 옆에 개걸음을 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수준이 적정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매도해야 될 가격이 또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모멘텀을 만들기 전에는 그 모멘텀은 우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보고 나서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팔란티어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 미국 국방 산업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자문단이 구성됐죠. 거기 위원장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기업가들이 환경이나 노조라든지 좀 이런 제도적인 규제 없이 투자하면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미국의 성장 방향으로. 두 번째는 국방에서 많은 경제 수요를 창출할 것, 이 두 가지를 내걸었죠. 구체적으로 국방 산업에서의 절약도 하겠지만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지가 결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결정될 때 거기에 팔란티어가 수혜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저는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페어 프라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페어 프라이스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갈 경우에는 조정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출연 때는 테슬라만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뵀던 것 같은데요. 테슬라 말고도 다양하게 미국 정부의 변화들, 또 매크로 환경의 변화들, 그리고 AI 기업들 또는 팔란티어 이런 걸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